내 이름은 이시다 미와코, 36살의 전업주부입니다. 이번에는 저의 말도 안 되는 가족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은 10살 연상인 남편, 모리히로와 16살인 아들인 카츠이치와 3명이서 살고 있습니다. 모리히로는 꽤 규모가 괜찮은 건설회사의 사장으로 엄청난 부자입니다. 한편 아들인 카츠이치도 유명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성적도 좋아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죠. 마치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친구들도 부러워했고 나도 겸손해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곤 있지만 겉과 속이 다른 건 자주 있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이봐, 교복 셔츠 다려놓으라고 했잖아. 미안해, 까먹었네. 왜 말한 것도 제대로 하질 않는 거야? 미안해, 바로 해둘게.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학교에서 면담이 있는 건 알지?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 평소랑 같은 촌스러운 차림으로 오지 말라고. 평소랑 같으면 안 되니? 그런 아줌마 차림새로 오면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 미안해, 패션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정말 쓸모없네. 스스로 찾아볼 생각을 좀 하라고. 알았어, 면담까지는 어떻게 해볼게. 말하기 전에 좀 하라고. 미안하다. 아들은 나한테 항상 난폭한 태도를 취합니다. 사춘기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 아들의 태도는 사춘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서 이런 밥을 어떻게 먹으란 거야? 오늘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청소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공부하고 있으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정말 쓸모없네. 이런 게 엄마라니 부끄러워 죽겠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습니다. 이건 사춘기가 아니라 정신적 학대나 다름없지 않나요?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내가 아침에 싸준 도시락을 보여줬습니다. 아예 손도 안 댔더군요. 이런 갈색 반찬밖에 없는 학급 도시락을 누가 만들래?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잖아. 짜증을 내면서 도시락을 던졌습니다. 너무 심한 행동이었지만 미안해. 다음부터는 색을 잘 맞춰서 맛있게 만들게. 말하기 전에 좀 하라고, 이 쓰레기야. 다음에 또 그러면 용서하네. 아들이 덩치도 크다 보니 도저히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저 형편없이 아들이 던진 도시락을 치우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성가신 점은 이걸 밖에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 어머니의 요리는 엄청 맛있어요.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어머, 좋은 아드님이시네요. 마치 인격이 바뀐 것 같은 행동입니다. 아들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뭐야, 이 맛없는 밥은? 돼지먹이야? 가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야, 이 쓰레기야? 쓸모가 없는 여자네. 식충이나 다름없는 짐덩어리라고. 보시는 대로 아들의 언행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카츠이치가 어릴 때부터 남편은 항상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교계에서는 이런 태도를 일절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매번 아내한테 혼나기만 한다고요? 이렇게 아들은 남편의 이런 모습까지 따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남편을 엄청 존경하고 있고 부자 사이는 엄청 좋습니다. 솔직히 다른 가정에서 보면 이건 이상한 광경이죠. 하지만 이 집에서 자란 카츠이치는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은 남편이 국왕, 아들이 왕자님, 나는 그저 하녀일 뿐인 위치. 이런 집에 거의 16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둘이 있는 것 같은 환경에 슬슬 나도 정신적으로 한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몇 개 되지 않는 나의 기분 전환 방법은 친정엄마와 라인을 주고받는 겁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니? 괜찮아. 문제 없어. 거짓말이지? 너 이번에 들렀을 때 얼굴색이 안 좋았어. 뭐 나름대로 힘들기는 한데 역시나 16년이나 하고 있으니까 익숙해진 것도 있긴 해. 정말 미안하다. 우리들 때문에. 그건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정말 괜찮으니까 나를 믿어줘. 고마워. 조금 있으면 다 끝나니까 조금만 버텨줘. 알고 있어. 엄마도 너무 무리하면 안 돼? 무슨 말 하는 거니? 너를 희생시킨 거나 다름없으니까 우리는 부모 실격이야. 그런 거 아니야.
아빠랑 엄마가 있으니까 힘낼 수 있는 거야. 조금 더 힘내자. 내가 이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조금 뒤에 말하기로 하고 이렇게 라인을 엄마랑 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내가 동창회 때문에 외출했을 때였고 그날은 저녁 늦게 귀가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우리 집 거실에 가운을 입은 젊은 여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나남이 좋은 샴페인을 찾았어. 한잔하고 시작하자고. 그렇게 태평한 목소리로 남편이 가운을 입은 채로 등장했습니다. 손에는 고급 샴페인이랑 잔이. 한순간의 침묵이 우리 3명 사이에 퍼졌습니다. 원래라면 아수라장이 되어야 하는데 뭐야 벌써 돌아왔어? 내일 올 줄 알았는데. 남편은 미안해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셔? 보면 몰라? 확실히 누가 뭐래도 애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었지만. 뭘 멍하니 있는 거야. 방해되니까 빨리 나가. 내일 오후에는 돌려보낼 거니까. 나를 오히려 내쫓는 겁니다. 멍하게 있는 나를 보곤 나남이라는 애인이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왠지 미안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걱정 마세요. 나쁘게 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며 대담하게 말하는 겁니다. 화내도 당연한 상황이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애인을 집에 두고 나는 집을 나가서 다음날까지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있었음에도 집에 돌아가면 항상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같은 일상을 또 1년 보냈을 쯤 또다시 아들이 엄청 기분이 안 좋은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줌마, 뭐야 이 도시락은? 바보 취급하는 거야? 예전처럼 내가 싸준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뭐 이번만큼은 화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 도시락은 밥이랑 우메보시 뿐이었으니까요. 말 그대로 반찬이 딱 한 개인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친구 앞에서 열어가지고 다들 웃었다고. 이제야 좀 괜찮아진다 싶더니 무슨 생각이야? 이게 엄마로서 할 짓이야? 응? 평소라면 위축돼서 사과했을 테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반 정도는 골탕 먹일 셈으로 이 도시락을 준 거니까요. 어차피 원래부터 나는 네 엄마가 아닌걸? 이제 더 이상 네 어리광을 들어줄 생각은 없어. 나는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나를 보고 멈칫한 카체이치는 뭐라는 거야? 말 그대로인데? 네 엄마가 아니야. 그건 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원래 이 집에 시집 오게 된 이유는 꽤 특수한 케이스였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경영했던 건축회사가 기울었습니다. 그걸 구해준 게 지금의 남편의 아버지였고 당시에 그 사람이 사장이었습니다. 당신들을 도와주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겠습니다만. 네, 뭐든 말씀해주세요. 당신네들의 딸을 내 아들의 신부감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조건에 아빠와 엄마는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당시 아직 학생이었으니까요. 19살이 막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29살이었고요. 상대는 결혼 정년기지만 아무리 그래도 미성년인 딸을 시집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조건을 거절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미와코! 내가 내 스스로 그 사람한테 시집 가기로 하고 부모님을 구해드린 겁니다. 즉, 빚을 갚기 위해 팔려간 딸이라는 거죠. 지금 시대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스스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시아버지는 이미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때 빌린 막대한 빚은 생각만큼 바로 갚을 수 없었고 나는 노예처럼 다뤄지더라도 반항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카체이치는 내가 낳은 게 아니고 남편의 전 부인의 아이입니다. 그 부인은 카체이치를 낳고 바로 도망가서 마침 아이를 키울 여자를 찾았을 때 시아버지가 나를 찾아낸 겁니다. 시아버지한테 나를 소개받은 남편은 행운인지 불행인지 첫눈에 반했고 결혼은 차근차근 진행되었고 친정집의 회사도 16년 안에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버지한테 빌린 돈도 드디어 저번 달에 모두 갚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채는 없어진 겁니다. 그런 경위도 모르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있는 아들, 그리고 딱 타이밍 좋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딱 좋은 타이밍이어서 나는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내 쪽은 다 썼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해요.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짐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과 아들이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속이 다 시원하네.
당신처럼 되담한 엄마는 매번 창피했다고. 맞는 말이다.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은혜도 모르는 년. 또 회사가 기울어도 이번에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싱긋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밑바닥으로 떨어질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뭐가요? 모르는 척하지 마. 이혼하고 나서 바로 이런 소란이란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도 타이밍이 너무 좋잖아. 대체 어떻게 눈치챈 거야? 뭐 이제 와서 숨기는 것도 이상하긴 하네. 반대로 왜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야? 뭐 머리가 모자란 바보 같은 아내라고 생각해서 방심한 거겠지만. 내 서재를 뒤진 거야? 찔리는 게 있으면 열쇠로 잠가놓기라도 하지 그랬어. 16년 동안 조금씩 증거를 모았던 것뿐이야. 이 성질 나쁜 여자가. 당신한테만큼은 듣고 싶지 않은데? 그것보다 나 같은 걸 상대할 시간이 있는 거야? 지금도 매스컴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나? 지금 잡지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사건, 그건 어느 대기업 건설회사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위법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건이었습니다. 어느 대기업 건설회사라는 건 물론 내 남편의 회사죠. 오랜 기간 동안 발주자가 의뢰한 것보다 싼 자재를 사용해서 부실 공사를 하고 차익을 두둑이 챙겼던 겁니다. 그걸 이혼 직후에 세간에 공표해버렸습니다. 물론 우연이 아니라 내가 파놓은 함정이죠. 나는 16년 동안 남편의 약점을 계속 찾았습니다. 남편이 바람피운 건 하찮은 복수일 뿐이죠. 조금 더 철저하게 지옥에 떨어뜨릴 요소를 원했고, 그때 나는 남편의 서재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출장이 잦았고 집을 비우는 게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카츠이치도 부활동이나 합숙으로 인해 집에 없는 일이 많아서 천천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증거를 찾은 거죠. 어리숙한 사람이 보면 뭔지 알 수 없는 서류지만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격리 쪽으로 회사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금액을 엉터리로 부풀려서 써놓은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와 함께 아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한테 정보를 넘겼습니다. 그 저널리스트는 드디어 해냈구나. 이 정도 증거만 있으면 그 자식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 일도 아니야. 나머지는 부탁할게, 하루코. 그렇습니다. 나나미라고 불렸던 애인입니다. 사실 나나미는 가명으로 본명은 사이키 하루코입니다. 내 학생 때부터 친구로 계속 내 형편을 걱정해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널리스트가 된 건 그 아이의 꿈이었습니다. 이번에 우연히 전 남편이 타깃이 되어서 협력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좀 더 깊은 사정을 알기 위해서 조금 위험한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은 했었지만 설마 하니 애인이 되어서 정보를 모을 줄은 몰랐습니다. 엄청난 저널리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코는 불륜을 저지른 다음 날, 잠깐 하루코! 설마 이런 대담한 일을 벌일 줄이야. 그 자식 나를 완전 술집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진짜 여자를 자기 욕구 충족하는 걸로밖에 생각하질 않는다니까? 아주 줄줄줄 얘기하길래 웃을 뻔했지 뭐야. 하지만 그런 자식이랑 자서 토할 것 같지 않아? 샴페인에 수면제를 타서 취해서 뻗을 때까지 대충 상대해줬어. 아, 물론 말한 건 전부 녹음해뒀으니까 안심해. 고생했어. 너를 괴롭히는 남자니까 철저하게 해야지. 우리 집도 조금 있으면 빚이 다 청산될 거야. 그 타이밍에 이혼하려고 하니까 터뜨리는 건 이혼 후에 하는 게 어때? 소동 때문에 정신없는 걸로 이혼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 알고 있어. 미야코가 나가면 주간지에 퍼뜨려줄게. 우리들의 주도 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전 남편을 파멸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생각대로 이 건을 계기로 남편의 회사에 경찰이 조사하러 들어갔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당연히 도산했죠. 남편은 사기죄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죄를 묻게 되었고 지금은 구류 중입니다. 실형 판결이 내려지던 서류 송검이 되던 이제부터는 평생 지옥과 같은 빚을 갚는 생활이 시작되겠죠. 카츠이치 쪽은 돈이 없어져서 고등학교는 퇴학, 비싼 집도 빚을 막기 위해 팔려서 지금은 아버지 쪽의 친척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실각을 한 충격 때문인지 방에 틀어박혀 있는 모양입니다. 친척들 말로는 집안일은 전혀 거들지 않고 있고 나는 사장의 외아들이야 라고 하며 말을 함부로 내뱉는가 하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방에 틀어박히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 제대로 엄마로서 애정이 깊었다면
나는 카츠이치를 데리고 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랑 같이 나를 노예 취급하기 시작하고부터는 불쌍하긴 하지만 남편과 함께 지옥에 떨어뜨리는 걸로 결정한 겁니다. 남편의 친척이 제발 애를 데려가 주지 않겠어요? 그래도 16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당연히 거부했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가업을 도우며 유유자적하며 살고 있습니다. 노예 취급 당하지 않는 나날들은 정말로 쾌적하고 행복했으며 드디어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게 매일매일 두근거렸습니다. 있잖아, 너는 아직 30대니까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이번에야말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구나. 싫어, 결혼은 진절머리가 나. 적어도 노예 생활을 한 16년만큼은 만끽하고 싶어. 여행도 가고 싶고 따고 싶은 자격증도 있고 그리고 관리를 받는다든지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 정말 너한테는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아니, 이건 내가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후회는 이만큼도 하고 있지 않아. 게다가 마지막에는 제대로 돌려줬으니까. 그건 솔직히 우리들도 묵었던 채증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어. 이제부턴 거기랑 거래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좋아. 그렇습니다. 저렴하게 구매한 업자들 중에는 우리 회사도 있었습니다.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말로 전 남편의 가족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암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이건 너한테 줄게. 어? 이건 뭐야? 통장? 사실 너한테 매달 월급을 넣고 있었어. 뭐? 회사를 위해서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버텨주고 있었잖아. 적어도 모든 것에서 해방되면 모아뒀던 돈을 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아빠랑 같이 결정한 거야. 그 안에는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내 16년 동안의 고생이 숫자로 보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 미안해. 가난한 회사로서는 그게 최선이었어. 아니야, 고마워. 덕분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나는 집안일을 도우면서 건축이나 부동산 관련 자격을 땄습니다. 사업을 순탄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과 거래가 없어져 비는 부분은 자택의 유리나 문이 부서지면 수리하러 가거나 지역 밀착형 AS로 변경. 집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 우리 회사로 의뢰를 하면 어떻게든 될 거다 라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수도나 가스 등 생활 인프라 계열 회사와 업무 제휴를 맺는 등 견고한 업무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이제는 업무가 인정받게 돼서 나는 회사에서 부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한테도 차기 사장 후보로서 인정받아 매일매일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빠랑 엄마는 기쁘기는 하지만 그럼 더더욱 시집을 갈 기회가 없어지잖아 라고 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이제 더 이상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역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발에 땀이 나도록 힘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카가야 유토, 35살의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제가 5살 나이에 아빠가 되고만 이야기입니다. 제 나이 32살 때 4살 연하의 여자친구 타치미와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나이가 있어서 빨리 아이를 갖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 동료가 불임증이라 아이가 안 생긴다고 했었어. 어머,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일단 나도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나도 알아볼게. 이런 건 빨리 알아보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아내가 불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검사 결과로 아내는 무척 우울해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당신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평생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은 타츠미뿐이야. 선생님이 불임 치료에 따라 임신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잖아. 타츠미가 한다고 하면 나도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유토씨, 고마워요. 그 후 3년간 열심히 치료를 받았지만 더는 노력해도 힘들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평생에 없었던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고 외출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랑 같이 살아봤자 뭔 소용이야? 다치미, 몇 번을 말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순 없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지. 언젠가 당신도 바람을 피우게 될 거야. 못 믿겠어. 상처받기 전에 이혼하고 싶어.
그런 말 하지 마. 타치미가 날 믿어줄 때까지 내가 더 노력할게. 저보다 몇십 배는 더 큰 상처를 입은 타치미. 그래서 저는 타치미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무조건 칼퇴해 회사에 부탁해서 일주일의 절반은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타치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인터넷에서 딩크 부부의 생활을 검색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매달 여행을 가거나 취미에 몰두하는 등 생동감 넘치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찾게 됐고, 그중엔 우리처럼 불임 치료 끝에 아이를 포기한 부부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주변엔 우리와 같은 불임 부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다 극복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 타치미도 조금씩 기운을 되찾게 됐습니다. 유토씨, 저번엔 너무 심한 말을 해서 미안해요. 유토씨는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줬는데. 괜찮아. 타치미가 다시 기운을 되찾아서 다행이야. 앞으로는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타치미는 기운을 되찾았고 우리는 결혼 3년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로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뭐? 형이 죽었다고? 다름 아닌 형 유스케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형뿐만 아니라 함께 타고 있던 형수님도 같이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뒷좌석에는 5살 된 조카도 함께였다고. 솔직히 저는 형이 결혼한 사실도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왜냐면 형은 20살 무렵 부모님과 다툰 후 집을 나가버렸고 그렇게 쭉 형의 소식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신원 확인을 한 결과 우리 집을 찾아냈고 우리 가족과 형수님의 가족만 모여 장례를 작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사실 형수님도 똑같이 가출한 상황이어서 장례식장엔 어색한 분위기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제 조카인 하루카도 있었습니다. 조카는 기적적으로 경상이 그쳤고 사고 당시의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수님도 외톨이 인생이어서 형수님의 가족이라고는 부모님, 시부모님, 그리고 저뿐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몸이 약하셔서 아이를 키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형수님의 부모님도 나이가 많으셔서 조카를 거둘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카는 시설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루카는 멍하니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모른 채 이게 어떤 상황인지조차 모르는 듯 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무표정한 얼굴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뭔가에 홀린 듯 조카의 손을 잡고 혹시 괜찮으면 작은 아빠랑 같이 살래? 저는 거의 반충동적으로 처음 만난 조카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일단 우리 집으로 하루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루카는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게 저를 따라와 줬습니다. 여기가 작은 아빠네 집이야. 하루카 방도 곧 준비해줄게. 그러자 조카는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작은 아빠는 혼자 살아요? 조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사실은 몇 주 전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보, 지금 어디야? 지금 퇴근한 거예요? 늦었네요? 야근했거든. 그것보다 이 늦은 시간에 어디 간 거야? 아, 지금 친정에 와 있어요. 친정에? 혹시 장모님한테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없어요. 그럼 왜 간 거야? 뻔뻔하네요. 왜 왔는지 다 알면서. 진짜 몰라서 그래. 왜 간 거야? 오늘도 야근한 거 아니잖아. 그 여자 집에 있다 온 거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더니 아내는 친정집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데 저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는 타치미와 서로 사이좋은 부부로 지냈습니다. 바람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해보려고 했지만 타치미는 완강했고 저와 이야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타치미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기에 사실 작은 엄마가 있는데 일이 있어서 잠깐 어디 갔어. 며칠만 있으면 돌아오실 거야. 라며 대충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하루카를 침실에서 재우고 아내에게 전화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상의도 없이 저지른 일이라 화를 낼 줄 알았지만 아내는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나 집엔 안 갈 거야. 그렇게만 말하고 이야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조카와 둘만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예상한 대로 저는 무척 서툴렀습니다. 해본 적도 없는 아빠 노릇을 하기 위해 매일 아등바등했죠.
이럴 때 아내가 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걸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신경이 쓰인 건 하루카였습니다. 고집을 부리지도 않고 말하는 대로 따라주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제게 마음을 열어주진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저와 지내면 지낼수록 부모님의 죽음을 더 실감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냥 이대로 계속 지켜봐주는 수밖에 없다고 마음을 굳혔지만 더 신경 쓰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기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돌아와 달라고 하는 거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이 일만이라도 괜찮으니까 하루카 좀 돌봐줘. 무슨 일 있어? 사실은 출장 일정이 잡혔거든. 당신이? 웬일이래? 그러게 하필 이럴 때 말이야. 출장 간다고 하고 설마 불륜 여행할 생각은 아니겠지? 있지. 혹여나 진짜 혹여나 하는 말인데 불륜 여행이라고 해도 하필 이럴 때 갈 리는 없잖아. 뭐 그건 그렇네. 못 믿겠으면 출장지에서 사진도 보내줄게. 알았어. 이번만이야. 하필 이럴 때 거의 없었던 출장 일정이 잡혀버린 것입니다. 서둘러 아내에게 돌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도 잘 돌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조카를 더 잘 돌봐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하루카를 맡기고 저는 그대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아내에게 의심을 받는 게 싫어서 슈퍼칼 호텔 사진과 출장지 사진 몇 장을 찍어 보냈습니다. 하루카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라인을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고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급하게 일을 끝내고 저녁쯤 집에 돌아갔는데 나왔어.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두 사람이 외출이라도 했나 싶었는데 하루카! 작은 아빠. 방 안엔 하루카만 덩그러니 앉아있었고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하루카를 진정시키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 작은 엄마가 안 계셔서 지금까지 계속 혼자 집을 봤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갑자기 여의고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아마 또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얼마나 불안해했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답장 줘. 나 이거 그냥은 못 넘어가. 미안해요. 지금 친정집이야? 아니, 그냥 근처 좀 돌아다니고 있었어. 왜 하루카만 두고 혼자 나갔는데?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뭐가 힘들단 거야? 애가 좀 힘들어하긴 해도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이유라도 알려줘봐. 어떻게 같이 지낼 수 있겠어? 당신이랑 불륜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인데 어떻게 예뻐하겠어? 다치미, 그건 진짜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바람을 피운다는 것도 오해인데 밖에서 나아온 아이라니. 선을 넘을 대로 넘어버렸습니다. 일단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준다며 아내를 불러냈고 하루카의 호적 등본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우리 형이 아빠라는 기록이 정확히 남아있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타츠미도 이걸 의심할 순 없었는지 저와 하루카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내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그것보다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있잖아, 바람이라느니 나오는 아이라느니 너 요즘 좀 이상해. 애초에 그런 생각을 왜 하는 거야? 그러자 드디어 아내가 놀랄만한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저는 혼자 처가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장모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할 말이 뭔가? 장모님께는 자세한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드릴 말씀이 있다고만 하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장모님과 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내 기행의 모든 원흉은 바로 장모님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하루카가 낳아온 자식이라고 한 것도 장모님이 아내에게 바람을 넣어 믿게 만든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왜 타츠미가 근거도 없는 장모님의 거짓말을 믿게 됐느냐면 그녀의 성장 배경에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장모님은 아내가 어릴 때부터 딸을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전반적인 생활을 감시당했고 뭘 할 때마다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엄마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야만 했고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면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언젠가부터 엄마의 말이라면 고지고대로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건 어른이 된 지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처음부터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우리를 갈라놓고 싶었던 장모님은 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속여 타치미를 친정집에 데려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때마침 제가 조카를 데려왔던 사실을 알고 그건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야 라며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즉 장모님은 속이 거북해질 정도로 교묘하고 잔인한 막장 부모였던 겁니다.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일단 심리치료부터 받아보자고 설득했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 아내의 세뇌를 없애는데 성공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장모님이 그런 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결혼하기 전에도 만나뵌 적이 거의 없기도 하고 날 싫어하시니까 이게 널 다시 데려오기 위한 계획이었구나. 미안해요. 유토 씨는 그런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줬는데 어렸을 때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엄마가 강하게 나오면 몸조차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엉엉 우는 아내를 그냥 꼭 안아줬습니다. 아내 잘못이 아니니까요. 잘못은 아내를 세뇌시키고 아내를 계속 괴롭힌 장모님이죠. 아내와 이야기한 후 가족 다 같이 장모님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뭐야? 이제야 엄마한테 돌아올 마음이 든 거니? 아니요. 저는 오늘부로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뭐? 무슨 말이야 갑자기? 넌 그냥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돼. 죄송하지만 그렇게 화내셔도 장모님 말씀을 들어줄 딸은 이제 없습니다. 타치미는 심리치료를 통해 트라우마도 다 극복해냈어요. 이제 장모님을 무서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리가. 우리에게 절연을 당한 장모님은 매우 당황하며 잠깐만,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사실 장모님의 생활비의 절반을 아내가 준 용돈으로 채워오고 있었습니다. 타치미가 장모님의 용돈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저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 생활비는 제 월급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저금을 좀 미루고 절약하면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장모님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증거였습니다. 글쎄요, 그건 스스로 해결하셔야죠.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잖아요. 참고로 아내 폰번호랑 집 주소도 싹 다 바꿨어요. 이사도 다 끝났고요. 이제 두 번 다시 타치미를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타치미, 하루카, 이제 가자. 응, 잘 있어 엄마. 이렇게 우리는 처가댁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선 장모님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곧바로 택시를 잡아탔기 때문에 저희를 뒤쫓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자, 우리 새 가족의 새 인생이 시작되겠네. 다시 한번 잘 부탁해. 유토씨,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하루카, 그날 너만 두고 나와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 네 엄마가 되긴 힘들겠지만 좋은 가족이 되도록 노력할게. 작은 엄마를 용서해주겠니? 다치아의 사과에 하루카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그건 작은 엄마 잘못이 아니니까요. 근데 전 두 분의 아이가 아닌데 괜찮으세요? 하루카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하루카를 꼭 안아줬어요. 무슨 말이야 그게. 오늘부터 우린 가족이라니까. 잘 지내보자 하루카. 그로부터 몇 년 후 우리는 가족으로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가족 행사 명목으로 가본 적 없는 여행지에 다녀오기도 합니다. 이번엔 아티미에 가볼 예정입니다. 전에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가본 적 있는데. 그렇구나. 그럼 그때 제일 맛있었던 식당 좀 알려줄래? 그치만 어렸을 때 간 걸 텐데요. 기억나니? 생선 요리가 맛있었어요. 아마 아빠가 좋아할 만한 식당이 많을 거예요. 그거 참 잘 됐구나. 바다가 예뻐서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조개 껍데기로 목걸이도 만들 수 있어요. 어머, 그럼 우리 커플 목걸이를 만들어 볼까? 하루카는 우리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게 됐고 진짜 부모님은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불러준 날은 너무 기뻐서 타츠미와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지금도 하루카가 잠들고 나면 가끔씩 하루카의 사진을 보곤 합니다. 사실 형네 부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가족 사진도 나왔는데 거기엔 하루카의 갓난아기 적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보고 또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하루카가 우리에게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이런 말은 좀 그런데 하루카 덕분에 내 저주가 풀린 것 같아. 저주? 하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강박관념이고 또 하나는 엄마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세뇌야. 맞네. 장모님 일은 진짜 나만 몰랐네. 그날 이후로
엄마는 결국 나라의 지원을 받아 양로원에 들어가게 됐대. 하긴 그렇게라도 안 하면 노숙자가 됐을 테니까. 그렇게 됐다면 객사하셨겠지. 그렇게 죽는 사람도 많으니까. 엄만 아직 운이 따라준 거지. 장모님 이야기를 하는 아내의 얼굴엔 그 어떤 슬픔도 없었습니다. 하루카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장모님과 연을 끊은 그날 이후로 아내는 점점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예컨대 요즘은 엄마가 시집간 여자는 밖에서 일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거든? 근데 나 일 다시 시작해도 될까? 라고도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알바도 억지로 다녔던 거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오케이 했습니다. 요즘은 저도 집안일을 꽤 할 수 있게 됐어요. 요리라는 새로운 취미가 생길 정도로요.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유토 씨랑 하루카 덕분이야. 아니야, 우리 셋이 함께한 덕분이야. 형네 부부 목까지 하루카를 행복하게 키워내자.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유토 씨.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우리 세 가족이 힘을 합쳐 뭐든 극복해 나가고 싶습니다. 나는 미유. 박사님이 보복이라는 의미의 앱인 리탈리에이션을 개발했습니다. 박사님은 이 앱을 통칭 R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R로 모이는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해결사 미유를 만들었습니다. 이 앱은 박사님의 독자적인 연구로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을 단말기에 자동으로 인스톨할 수 있는 엄청난 발명품입니다. 박사님은 이걸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나는 해결사로서 명성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새로운 앱이 인스톨되었다고 알람이 왔어요. 이번에는 어떤 불행한 에피소드일까? 내 이름은 S, 20대 여자입니다. 영상 시나리오과가 있는 전문학교를 졸업해서 엔터테인먼트 제작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나는 어쨌든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등의 영상 같은 엔터테인먼트가 좋아서 뭐든 경험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배속된 곳은 탤런트의 라디오나 기관방송의 AD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내가 꿈꿔왔던 영상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연기자분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건 엄청나게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 경험이 제작에서는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들 말합니다. 주변에는 방송작가 어시스트도 있었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미래에는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할지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물론 그저 재밌기만 한 작업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제작하는 건 애니메이션의 PR 라디오가 메인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정보를 전부 머릿속에 집어넣고 예고편을 매주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송 작가님들하고도 방송에 대한 미팅을 해서 대본을 발주합니다. 대본이 다 되면 제작회사하고 내용을 확인하며 그거에 맞춰서 필요한 비품이나 애니메이션 굿즈를 준비합니다. 탤런트의 접대, 현장의 기재를 세팅, 스태프들만 본방 전에 리허설을 하고 그 후 탤런트와 같이 리허설을 하고 그런 후에 본방을 하고 어쨌든 할 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SNS 운영도 제작회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도 납득하고 있습니다. 나 말고도 신입 AD가 3명이 들어와도 제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에 선전을 할 수 있고 게다가 팬이 보낸 메일로 기쁨과 감상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엄청 재밌네 하고 나는 이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S씨, 내년 봄에 방송하는 우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말이야. 라디오도 하게 됐어. 와, 기뻐요. 유명한 성우분들만 계시던데? 게다가 주연은 그 하라씨. 그것만으로도 애니메이션 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분명히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그렇지? 우리도 힘이 잔뜩 들어갔어. 그리고 방송 디렉터 말인데 미씨한테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만나본 적 있어? 아니요, 이름 정도만 들어본 분이에요. 꽤 많은 방송을 하고 계시죠? 그래. 성우 소속사에서 남자 성우 같은 경우에도 연출이 중요하거든. 이번에 라디오 캐스팅도 미씨 덕분에 주연을 캐스팅할 수 있을 것 같아. 헉! 그 말씀은... 그래, 하라씨야. 그때 나는 나도 모르게 꺄 하고 소리가 나올 정도로 들떴습니다. 이 기쁨은 지금 인기 있는 성우를 만나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일로 존경하는 성우분과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것, 크리에이터 중 한 사람으로서의 기쁨입니다. 게다가 남자 성우의 현장은 남자 스태프가 하고
여자 성우의 현장에는 여성 스태프가 많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자 성우의 현장에는 이성 금지라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인기 성우의 팬은 말 그대로 찐 사랑 세력이 많아서 그런 팬에 대한 배려를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실제로 나도 성우분들의 이벤트 스태프를 하고 있을 때 여성 팬 중 한 명이 잠깐! 왜 여자 스태프가 있는 거야? MC한테 여우 같은 짓거리 하면 날려버릴 거야? 이런 폭언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니 조금 기분이 저조해졌습니다. 저기 그 이야기는 엄청 기쁘긴 한데 하라 씨가 라디오 녹음을 할 때 여자인 제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괜찮아. 하라 씨의 소속사에서 현장이 익숙한 스태프로 부탁한다고 요구했으니까. 자네는 신입 중에서는 일을 제일 열심히 하기도 하니까 SC를 추천한 건 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있는 힘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 이건 뽑힌 거야. 어떻게 해서든 일을 열심히 해야지. 방송이 시작되는 건 내년 봄. 아직 반년이나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점점 스킬을 쌓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때 1년 동안 지속되었던 라디오 방송에 TO가 생겨서 보충 인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나는 AD 인생 역사상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도중에 합류하게 된 것은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있는 M로봇 히어로라는 애니메이션을 선전하는 라디오 방송. 주연은 인기가 많은 남자 성우 티다 씨와 이카와 씨. 나는 인수인계를 받을 작업 등 여러 가지를 확인할 겸 디렉터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들어온 C 제작회사의 S라고 합니다. 아, 당신이 S씨구나. 이야기는 들었어요. 정말 어리네요. 아, 네. 아직 신입이어서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잘 부탁해. 나는 디렉터인 미입니다. 잘 부탁해요. 이 사람이 미씨? 라고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깔끔하지 않은 옷차림에 거뭇거뭇한 수염을 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종사하면 그렇긴 하지만 성우 소속사에 연줄도 있다고 들었고 좀 더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 대본인데 10부 준비해 놓도록 해. 그리고 질문 박스. 질문은 작가들한테 데이터 받아서 복사해두면 되고 나중에 그룹 라인에 초대할게. 아, 네, 알겠습니다. 별로 성실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일은 제대로 해주는 것 같아서 안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미의 본성을 알게 된 것은 지금보다 조금 뒤의 일이었고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티다씨, 이카와씨 슛 들어갑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처음 보는 분이네요? 네, 오늘부터 AD로 들어온 S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저 평범하게 인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 말도 안 되게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둘 다 그 애한테 너무 상냥하게 대하지 말라고. S씨, 남자 성우하고 결혼하는 게 꿈인 모양이더라고. 네? 그렇지만 어린 여자애가 성우 라디오에 AD로 들어온 건 그게 목적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원래부터 영상을 하고 싶어서 이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나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필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물론 성우분들한테도 정중하게 아니라고 했지만 괜찮아요 하고 흘러갔습니다. 나는 그날 너무 분해서 울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물론 단념하고 싶지 않아서 다음날 상사한테 그 일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그런 사람한테 찍혔는지. 미씨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말이야. S씨, 미씨한테 뭔가 신뢰되는 행동을 한 건 아니지? 설마요. 평소처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성우분과 결혼할 목적으로 이 제작회사에 들어오다니 말도 안 돼요. 그것도 그렇긴 한데 곤란하네. 만약 그런 소문이 퍼지기라도 한다면 자네를 현장에 내보낼 수가 없어. 저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나도 미씨한테 얼굴을 비추러 가긴 할 건데 SC 적어도 현장에서 응대할 때는 주의하도록 해. 설마 내가 상사한테 혼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분하고 분해서 그 기분을 같이 방송하고 있는 방송작가 친구 엠코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있잖아 엠코, 미라고 알아? 뭐야 갑자기? 당연히 알지. 그 자식 여자 스태프한테 자연스럽게 폭언을 하는 사람이야. 우리들 사이에서는 별명으로 이암이라고 하고 있어. 뭐? 그
그런 거야? 나도 오늘 처음으로 현장에서 S씨는 남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왔다고 갑자기 들어서 말이야. 뭐야 그게? 믿을 수가 없네. 근데 그거 좀 무섭다. 미는 말이야 타깃을 정하면 철저하게 하더라고. 아마 어린 여자라면 반항하지도 못하고 권력으로 누르면 된다고 생각할지도? 정말 싫다고. 상사라든지 선배한텐 얘기해봤어? 하지만 역시 미씨한테는 신세를 지고 있어서 그런지 내가 반대로 혼나버렸어. 정말로 이 어깨 미친 것 같아. 어쨌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나 미랑 라이벌 관계에 있는 작가의 제자라서 엄청 강하게 반박할 수 있으니까. 믿음직스러워. 고마워 엠코. 엠코한테 격려를 받아서 그런지 기분이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그래, 나는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한테 지지 않겠다고 정했지만 미는 다른 현장에서도 S는 남자 성우를 좋아해. 남자 성우와 결혼하고 싶대. 남자 성우가 있는 현장에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말하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나랑 일을 해본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지만 없는 사람은 권력자인 미씨 쪽을 믿겠죠. 기어코 성우 소속사로부터 S씨는 빼주실 수 있나요? 라는 연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상사도 내가 나쁘지 않은 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지금 들어가 있는 현장은 다른 애랑 교대하도록 하고 S씨는 인스타라든지 유튜브의 기관방송 기재 스태프를 부탁할게. 개런티는 빼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고.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랄까 봄부터 시작하는 하라씨의 라디오 방송에서도 자네는 빼달라고 하니까 다른 애한테 부탁하도록 할게. 그래? 정말로 열심히 해왔는데 대체 왜? 미씨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한 거 아니야? 정말 짚히는 거 없어? 있을 리가 없어요. 첫 대면이었고 저는 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거였으면 여자로 태어나지 말 걸 그랬어요. 나는 나도 모르게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상사도 내 업무를 평가했을 뿐이었고 정말 분한 표정을 지으며 내 어깨를 상냥하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일을 하는 것도 힘들잖아. 우선 라디오 방송의 예고편 제작이라든지 컴퓨터를 사용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걸로 부탁할게. 지금은 현장에서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피폐해져서 솔직히 현장에 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남성 성우분들을 지나칠 때마다 색안경을 쓰고는 쳐다봤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건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뢰관계를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겠죠.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직할 곳을 찾기로 했습니다. 방송업계하고는 바이바이하고 그저 애니메이션 팬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 결심을 엠코에게 전했습니다. 야, 다시 생각해봐. 역시 미가 이상한 거라니까. S는 엄청 열심히 일했다고 우리 스승님도 말씀하셨다니까. 모두 미가 말하는 걸 믿는 게 아니야. 고마워. 하지만 이제 됐어. 이제 지쳤어. 마저 답변을 쓰고는 회사에 사표를 쓰러 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고마워. 이 미라는 사람 대체 뭐야? 트집을 잡는 것도 어처구니없고 너무하네. M 로봇 히어로라면 아마 모니 로봇 히어로를 말하는 거겠지? 라디오 제작은 점점 제작회사, 애니메이션에서 유명한 곳이구나. 그건 그렇고 미란이 조금 특이한 이름이네. 미 라디오 디렉터. 아! 찾았다! 23이라는 남자네. 깔끔하지도 않은 모습이기도 하고 틀림없어. 그렇다면 리탈리에이션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AD의 미유라고 합니다. 어라? 설마 시라이 씨 대신 온 사람? 시라이 씨라고요? 분명히 티오가 생겨서 들어오긴 했는데요. 역시 걔 말이야. 젊은 남자 성우하고 사귀고 싶다고 했나? 결혼하고 싶다고 이루지도 못하는 꿈을 가지고 있던 애거든. 그래서 제외했어. 현장에서는 그런 애정을 갖고 있는 애는 곤란하다고. 너도 어리니까 시라이 씨처럼 하는 건 아니지? 아니요. 저 이래 보여도 결혼했다고요. 뭐야? 그런 거야? 그럼 보기보다 나이를 먹었다는 거네? 비밀이에요. S라는 건 시라이 씨라는 거구나. 점점 회사의 직원 리스트는 전부 손에 넣었고 그 안에 분명히 시라이 하루카라는 애가 있었어. 분명히 그 애일 거야. 그럼 저 대본 준비해 놓겠습니다. 잘 부탁해. 그렇게 나는 서둘러서 점점 회사를 향했습니다. S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역시 맞았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소문 때문에
지금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퇴사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라이 씨는 정말로 우수했으니까. 만약 관둬서 그 빈자리를 채우려면 큰일이네. 하지만 이삼이 씨를 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저기 시라이 씨가 찍힌 이후로 짐작 가는 건 없으세요? 당신은? 다른 회사의 AD고요. 시라이 씨의 친구입니다. 놓고 간 물건을 가지러 왔어요. 그렇군요. 아니, 본인은 짐작 가는 게 없다고 하긴 했는데 저는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서요. 그게 뭔데요? 시라이 씨는 성우를 키우는 양성소가 주최하는 라디오 방송의 스태프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어린 여자 성우한테 업무에 연애 감정을 가지고 오지 말고 프로의식을 가지고 하자라고 강하게 말한 모양이에요. 그건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서만 하는 얘긴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시라이 씨의 상사한테 들은 내용은 다소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준비 끝났어.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를 상처 준 거에 대한 죄는 톡톡히 치르게 할 거니까. 잠깐 하루카!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미호? 하야미 자식한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어쨌든 이 녹음 좀 들어봐. 그럼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년 봄에 시작하는 모니모니 청춘기관차의 라디오 방송 모니라디오 기관차에 여긴 오와라 료타 씨도 와주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연기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어떤 방송인지 설명해 주세요. 미호 씨, 모니터로 자료를 보여주세요. 네. 뭐야 이건? 그럼 이 양성소에 다니는 여자애들은 모두 이삼희 씨가 치근덕거렸다는 건가요? 네, 이삼희 씨하고 사귀면 방송에 내보내준다고 해서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방해된다고 할까 공사는 구분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대에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까? 이거 대체 뭐야? 뭐라니요. 아사미 씨가 자주 다니는 성우 양성소의 학생들입니다. 아사미 씨는 어린 여자 성우가 엄청 좋은 거죠? 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여기 양성소에 있는 여자애들은 모두들 이삼희 씨와 잠자리를 갖고 일을 받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 후배도 이삼희 씨를 알고 있었고 모두들 반항할 수가 없었나 봐요. 하지만 어떤 여자 아이디가 일이랑 연애는 별개로 생각하고 실력으로 일을 따내지 않으면 안 돼. 결국에는 이 업계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해서 아사미 씨의 말을 들어주는 애들이 꽤 줄어들었다고 하죠? 이게 바로 그때 시라이 씨의 상사가 말해준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시라이 씨는 이삼이와 양성소에 다니는 여자애들의 관계는 전혀 몰랐고 업무적으로 만난 사이와 잠자리를 갖는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돼서 진지하게 답을 해줬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삼이의 노여움을 사서 시라이 씨를 철저하게 짓밟아주기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상사는 나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시라이 씨를 지킬 수 없었어.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 라고 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이 방송 스태프로 들어오기로 했던 여자 ADC는 남자 성우와 결혼하고 싶어서 업계에 들어왔다는 소문 들었는데. 맞아.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 AD가 이전에 상담을 해준 AD고 소문을 흘린 게 이시마 씨라는 거네요? 빙고! 정답입니다. 아니야 엉터리야. 아사미는 엄청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는 전부 모았으니까요. 덧붙여서 말하자면 꽤 많은 여자애들한테 증언을 받기도 했어요. 데이트에서 너무 질척거린다던가 사람 욕만 한다던가 못된 녀석이라던가 키스할 때 침 범벅이어서 기분 나쁘다던가 엄청나게 나오네요. 누구야? 대체 나를 이렇게 바보 취급하는 녀석은? 말해! 전부 다 잘라버리겠어! 어머, 그럼 다 인정하시는 거네요? 신인 여자 성우한테 계속 닥치는 대로 손대려고 한 거야. 이삼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더니 배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고서는 배가 너무 아파! 구급차 좀 불러줘! 라는 말도 안 되는 생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라이 씨의 상사와 오와라 씨의 매니저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뭐라고? 도깨비 같은 표정을 지은 시라이 씨의 상사와 오와라 씨의 매니저가 등장했습니다. 그런 이하미조차도 이라는 꼴사나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유능한 부하 직원을 상처 준 죄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 겁니다. 저희도 오이라의 출연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지, 오이라? 네, 저는 공사, 특히 연애 사건에 구설수에 오른 사람은 싫으니까요. 전부 저 여자가 나쁜 거라고! 쓸데없는 소리라고 말이야!
재능이 없는 인간이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나랑 잠자리를 갖는 게 당연하잖아. 오히려 장래 유망하지. 커리어도 있는 나랑 사귀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아야미가 그렇게 소리치자 쿵 하고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오오하라 씨가 아야미를 때린 소리였습니다. 이상 여자를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불쾌하기 짝이 없네요. 당신은 어차피 이 업계에서 절대로 다시 일할 수 없을 거니까요. 어머, 역시 꽃미남 성우는 내면도 멋져 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은 완전히 녹다운된 아야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난 이 녹음본을 업계 관계자가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해볼까요? 미유라는 여자가 전부 해결했어. 엄청나. 대체 뭐하는 사람이지? 모르겠어. 그럼 나 이걸로 일을 관두지 않아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이 녹음이 업계 전체로 퍼져서 아야미는 지금 대박 망했으니까 자기 소속사의 탤런트까지 손댔다고 해. 소속사도 가만히 있을 리 없을 거고 잘못하면 형사사건이 되니까. 그런가? 그렇구나. 여자애들도 괴로움에서 해방되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오하라 씨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엄청 큰 소속사니까 거길 적으로 만들면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지 않을까? 쌤통이다. 하루카도 얼른 회복해서 빨리 현장으로 돌아와. 고마워. 그 애비는? 뭐지? 내일 점점 제작회사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준비해두었습니다. 문의는 해결사 미호에게. 그렇게 나는 앱에서 말한 대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사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이삼이의 처사에 대해 짐작가는 게 있었던 것, 권력자인 이삼이를 두려워해서 나를 감싸주지 못했던 것, 고개를 들어주세요. 녹음은 들었어요. 마지막에는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와서 말하긴 좀 그렇긴 한데 자네한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그러니까 제발 일을 관두지 말아줘. 네? 처음 뵙겠습니다, 시라이 씨. 오하라 씨? 그곳에 나타난 건 무려 그 유명한 인기 성우 오하라 씨였습니다. 확실히 음성에서도 우리들을 감싸주셨고 그것 때문에 사실 모니 라디오 기관차 말인데요. 꼭 시라이 씨가 디렉터로 방송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디렉터요? 물론 경험이 적다는 건 들었습니다. 보조 디렉터도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떨어져 나간 인간이라서요. 솔직히 저도 이삼이 씨의 소문만 듣고 당신을 방송에서 빼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소문만 믿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하라 씨. 아사미가 출입했던 성우 양성소에는 제가 아는 사람도 많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사미한테 그런 짓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는 애한테 들었는데 시라이 씨한테 상담해서 엄청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주실 거죠?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후로 이야미가 어떻게 됐냐 하면 업계에는 악명 높은 대표로서 대대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양성소에 다니고 있는 여자와 잠자리를 가져서 이를 알선해 주었고 말을 듣지 않는 여자에게는 돈을 건넸다고 합니다. 매춘, 협박, 명예훼손 등 여러 가지 죄들이 합쳐져서 징역 3년을 판결받았다고 합니다. 이야미는 업계에 돌아올 리가 없었고 이렇게 얼굴이랑 이름이 세상에 알려져 있으면 일반적인 생활도 힘들겠죠. 다수의 여성을 상처 입힌 죄, 평생을 걸쳐서 갚아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한편 시라이 하루카는 이야미의 공격에도 지지 않고 정면으로 맞선 여자 스태프로서 세간의 주목을 받아 대활약 중입니다. 지금은 영화, 애니메이션 시사회 등을 다루는 등 일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해요. 리탈리에이션 완료! 내 이름은 하루타 케니치, 14살의 중학생이다. 오늘은 줄곧 괴롭힘을 당했던 가해자 아이에게 복수를 하게 된 과정에 대해 얘기할까 한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내가 초등학교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릴 때부터 나는 소심하고 조용하고 친구가 별로 없었다. 케니치, 너도 친구들하고 밖에서 놀고 그러면 좋을 텐데. 됐어, 나 친구도 별로 없어.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쉬는 시간에는 책을 읽으면서 대부분 혼자서 보냈다. 누구랑 무얼 했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불쌍하고 어두운 어린 시절을 보낸 걸로 오해받기 쉬울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 다행히 나는 좋은 부모님을 두었고 형제들과도 사이가 좋았다.
모두 나를 이해해줬기 때문에 집은 내게 있어 가장 편하고 좋은 곳이었다. 책을 가까이 하는 건 좋은 일이지 뭐. 독서력이 있으면 학교 공부도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어 있거든. 그래, 이것도 취향이라면 취향이지. 너무 뭐라 하는 것도 간섭이긴 해. 아빠, 나 이 책도 읽어보고 싶어. 그래, 네가 읽고 싶은 만큼 마음껏 읽어.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셨지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잘 못하다 보니 학교 생활은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생겼다. 야, 너 성대모사 할 줄 아는 거 있냐? 나 그런 거 못해. 이 아이의 이름은 토모자와 야스유키. 5학년 때 처음으로 같은 반이 된 아이였는데 덩치도 크고 대장처럼 굴면서 시비를 거는 전형적인 문제아였다. 덩치에 걸맞게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동급생들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통제가 안 되는 골칫거리였다.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야스유키는 나를 타깃으로 찍었는지 툭하면 와서 시비를 걸었고 개념 없이 이것저것 시키고 애들 앞에서 나를 바보로 만들곤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웠던 것은 나를 프로레슬링 연습 상대로 삼아 가지고 노는 것이었다. 어디서 보고 와서 그걸 그냥 흉내내는 거였는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스러웠다. 야, 아파 그만해. 넌 이 정도도 못 참냐? 약해 빠져가지고 좀 참아. 하지만 주변에서는 남자애들끼리 엎치락뒤치락 장난을 치는 걸로 보였는지 선생님들도 뻔히 보면서도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는 어른이 없었다. 무관심했고 아무런 주의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갔다. 나는 아프다, 그만해라. 필사적으로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낸 거였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한다는 걸 알아챈 어른은 학교에 없었다. 사는 게 괴로웠고 학교에 가는 것도 정말 싫었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준 사람이 있었다. 방과 후 공원에서 야스유키 패거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아자, 다음은 코브라 트위스트! 제발 부탁이야, 그만해! 애원하다시피 그만하라고 했지만 야스유키는 아랑곳하지 않고 레슬링 기술을 나한테 쓰려고 했다. 야, 그만해. 싫다고 하는 소리 안 들려? 미도리! 그 손 지금 안 놓으면 선생님한테 말할 거야. 같은 반인 미도리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줬다. 미도리는 자기 의견이 확실한 아이였고 남자애들도 함부로 못하는 기가 센 여자애였다. 나도 기가 센 여자애는 좀 무서워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미도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는 선한 마음을 가졌고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 주저하지 않고 달려와서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였다. 매번 도와줘서 고마워, 미도리. 싫으면 싫다고 더 세게 말해야지. 그렇게 살살 말해서는 들은 척도 안 해. 나와 미도리는 바로 옆집에서 살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면서 자란 소꿉친구였다. 친구가 거의 없는 나한테는 유일한 친구라고도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이기도 하다. 내가 언제까지 너 따라다니면서 도와줄 수는 없잖아.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조금 더 잘하면 여자애들은 남자애들한테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더 강해져야 널 지킬 수 있어. 시간이 흘러 우리는 중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된 후로 나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중학교 입학 기념으로 가족끼리 외식을 하던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선언했다. 나 복싱 배울 거야. 내 말을 들은 부모님과 형제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거야 매일 집안에서 책만 보던 애가 갑자기 격투기를 하겠다고 했으니 다들 허를 찔린 기분이었을 것이다. 평소에 격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니다. 다만 어떤 일을 계기로 강해져야겠다는 의지가 뜨겁게 솟아났다. 놀라긴 했지만 아빠는 박수까지 치면서 응원해 주셨다. 좋은 생각이네. 복싱 배워둬서 손해볼 일은 없어. 하긴 남자면 주먹을 단련해둘 필요가 있지.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곧바로 아이들도 가르치는 권투장을 알아보고 바로 등록을 했다. 케니치, 얼마 전에 너네 엄마 우연히 만났는데 너 복싱 배운다며? 진짜야? 진짜야. 도장에 등록까지 다 했어. 갑자기 뭔 바람이야? 너랑 복싱이랑 매치가 안 돼. 이유가 뭐야?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내가 워낙 운동 부족이잖아. 어쩜 말하는 게 딱 아저씨냐? 그리고 운동이 하고 싶으면 축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많잖아. 왜 하필 종목이 격투기야? 나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야. 여러 가지 생각 뭐?
뭘 자꾸 캐물어. 복싱 배우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영 미스터리라서. 특별한 이유는 없으니까 더 이상 캐묻지 마. 어? 복싱을 배우겠다는 선언은 미도리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던 건지 걱정하는 눈치였지만 나의 결심은 이미 확고했다. 그리고 트레이닝 첫날 도장에 들어서자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모르긴 해도 엄청나게 혹독하게 연습할 텐데. 나처럼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이 생긴 애는 여기서 바보 취급을 받을 거란 생각에 위축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 나를 지도해줄 타테야마 트레이너와 첫 대면을 했을 때 복싱에 흥미를 가져줘서 고맙다. 서두를 필요 없고 기초 훈련부터 차근차근 배워가기로 하자. 타테야마 트레이너는 역시 운동으로 다부지게 단련된 몸이었고 인상도 좋고 성격도 자상한 분이었다. 덕분에 바싹 얼어있던 몸에서 긴장이 풀렸다. 힘들다기보다는 의외로 즐겁게 첫 연습을 마쳤다. 한 가지 더 의외였던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복싱의 매력에 쉽게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거칠기만 한 운동인 줄 알았는데 머리도 써야 되고 심플하게 스트레스 해소에 그만인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또 매일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몸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다. 기본적으로 마른 체형인 건 변함이 없었지만 맨몸 상태에서 보면 몸에 근육이 점점 단단해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도장에 다닌 지 반년 정도 지나서 처음으로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다. 물론 내 실력으로는 첫 경기에서 탈락만 안 했으면 하는 수준이었지만 처음으로 시합에서 이겼을 때의 기쁨은 두고두고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부모님이 내가 우승이라도 한 마냥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고 대체 지금껏 내 걱정을 얼마나 했으면 저럴까 싶어서 괜히 마음이 짠해왔다. 또 그동안 당하기만 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스포츠를 통해서 누군가와 당당하게 승부를 겨루고 이기는 경험을 쌓아가는 일은 내면의 자신감을 키우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미도리?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우연히 미도리를 봤다. 미도리 옆에는 줄곧 나를 괴롭혔던 토모자와 야스유키가 있었다. 야스유키도 우리와 같은 중학교였고 미도리와 같은 반이 된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둘이서 밖에서 만날 정도로 사이가 좋은 건 몰랐었다. 오늘 너 역 근처에 있었지? 있었어. 아, 맞다. 너 다니는 도장도 그 근처지. 너 야스유키랑 같이 있던데? 별로 내키지는 않았는데 내 친구가 야스유키랑 몰려다니는 애들 중에 찍은 애가 있다면서 나보고 같이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어울리게 됐어. 아, 그런 거구나. 야스유키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초딩 때랑 똑같아. 요즘 들어서 은근 끈질기게 연락이 와서 골치 아파. 설마 둘이서 만나자고 연락하는 거? 신경 쓰이는 거? 누가 그렇대? 웬 발끈? 나도 그냥 해본 소리거든? 난 그런 애한테는 관심 1도 없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신경도 안 쓰겠지만. 그렇게 된 거구나. 그 자식하고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걱정이 되기는 마찬가지였다. 미도리는 기가 센 성격은 변함이 없었지만 중학생이 되고 나서 갑자기 예뻐지기 시작했다. 얼굴이 예쁘다 보니 남자애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 얘기는 나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야스유키까지 미도리에게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었다. 나한테 있어서 누구보다 소중한 친구인 미도리가 그런 폭력적인 놈하고 사귀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었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다. 하지만 미도리가 누구와 사귀는 것 같지는 않았고 나와 미도리는 한결같은 소꿉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중학교 2학년이 됐다. 이 자식 초딩 때부터 완전 약해 빠져서 나한테 꼼짝도 못했어. 반항도 안 하고 열나 재미없어. 운 나쁘게도 2학년에 올라와서 야스유키와 또 같은 반이 되었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태도와 말투로 매일 나를 괴롭혔다. 복싱을 시작한 뒤로 자신감이 생긴 덕분인지 친구는 전보다 많아졌지만 어디까지나 예전에 비해서 좋아진 정도였다. 초등학교 때의 일이 트라우마가 된 건지 여전히 야스유키가 앞에 있으면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바보처럼 굴 거면 뭐하러 복싱을 배웠냐고 나 자신에게 화를 내는 날이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방과 후에 대의원 회의가 있어서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는데 깜빡하고 교실에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나서 가지러 갔다. 야, 대체 왜 싫어? 글쎄 싫다는데 왜 자꾸 그래?
어려운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센터 같이 가자는 것뿐인데 뭘 그렇게 튕겨? 난 게임 안 좋아해. 싫다는데 왜 자꾸 물고 늘어져? 야스유키가 미도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았다. 단순히 데이트를 신청하는 거라면 내가 뭐라고 욕할 일은 아니지만 야스유키와 몰려다니는 애들 여러 명이 합세해서 미도리를 중심으로 삥 둘러앉아 있는 게 거슬렸다. 저 상황에서는 미도리가 빠져나갈 수도 없을 거고 제 아무리 기센 미도리라고 해도 겁을 먹고 있는 게 느껴졌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교실로 들어갔고 미도리, 미안, 많이 기다렸지. 내가 너무 늦었다. 마치 우리 둘이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살짝 연기를 냈다. 미리 짠 건 아니었지만 서로 눈빛만 보면 아는 소꿉 친구인지라 미도리도 금세 내 의도를 알아챘고 그럴싸하게 받아쳤다. 아니야, 괜찮아. 빨리 가자. 오늘 너네 집에서 초밥 파티하기로 했잖아. 그렇게 은근슬쩍 이 위기를 넘어가 보려고 했었는데 교실에서 나가려는 내 팔을 야스유키가 거칠게 잡았다. 야, 너 거기서! 너 지금 내가 미도리랑 얘기 중인 거 안 보여?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었어? 미도리가 싫다고 대답했잖아. 그래서 가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전혀 밀리는 기색 없이 대답을 하자 성질이 났는지 야스유키의 말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소문으로 듣자니 너 요즘 복싱 도장 다닌다면서? 파김치처럼 축 처져 있는 게 주제도 모르고 복싱은. 야, 복싱이 만만해? 초딩 때부터 줄곧 무시하고 괴롭히던 내가 강하게 나오자 상당히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나한테 반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가르쳐줄 때가 온 것 같다. 어? 그렇게 말하더니 나를 억지로 잡아 끌어서 아무도 없는 교실로 데리고 갔다. 이러지 마. 폭력은 안 돼. 시끄러워. 여자는 빠져. 니들 미도리가 여기 못 들어오게 망 잘 보고 있어. 미도리가 내 편을 들자 다른 애들을 시켜서 미도리를 애워싸게 시켰고 아무도 자기를 방해 못하게 했다. 얼떨결에 맞짱을 떠야 되는 상황이 전개됐다. 더구나 어찌된 영문인지 동아리 활동을 하던 애들이 소란이 난 걸 알아차리고 구경을 하러 우리 주위로 몰려들었다. 이대로라면 선생님들이 곧 달려올 게 뻔한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디 주먹 솜씨 좀 보자. 뭐해? 덤비라니까. 야스유키는 완전히 나를 무시하고 있었다. 이번에 같은 반이 된 후로도 우리 둘 사이에 힘 관계는 전혀 변한 게 없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하지만 나는 그 순간 큰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야스유키의 얼굴을 향해 가볍게 잽을 날렸다. 결과는 명중. 야스유키는 내 주먹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전혀 몰랐을 것이다. 구경꾼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내가 야스유키를 한 방에 쓰러뜨릴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 첫 펀치는 살짝 맛보기였기 때문에 큰 충격은 아니었겠지만 야스유키의 눈빛이 아까와는 달라진 게 느껴졌다. 선방을 먹고 쓰러지는 치욕을 당하자 완전히 흥분해서 얼굴에 피가 쏠린 야스유키는 이 자식이 어디서 겁도 없이 까불고 지랄이야!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아무래도 나보다 체격이 큰 사람이 달려들면 위압감이 들긴 하지만 야스유키 펀치는 쉽게 간파되는 텔레폰 펀치였다. 나는 손쉽게 날아오는 펀치를 상대하면서 펀치를 역이용 바디블로를 강하게 내리꽂았다. 허점을 보인 야스유키의 복부를 향해 내 주먹이 날렵하게 들어갔다. 그렇게 두 번째로 쓰러지고 나서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고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다. 야스유키 일당들도 야스유키가 당했어. 이게 무슨 일이야? 현타 장난 아니야. 라면서 난리법석이 났다. 막상 결전을 하고 나니 내가 이제까지 무엇 때문에 야스유키를 겁냈었는지 허무한 생각이 들 정도로 순식간에 승패가 정해졌다. 케니치, 너 괜찮아? 괜찮지 그럼. 얻어맞은 건 내가 아니라 야스유키 쪽인데. 열받아 개짜증이야. 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둬. 절대 용서 못해. 날 이렇게 망신 주고 네가 무사할 것 같아? 언제든지 상대해줄 테니까 말만 해. 네가 언제쯤 나한테 이길지 기대된다. 내 말이 끝나자 야스유키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애들이 없는 쪽으로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억울하겠지만 지금은 나한테 대들 상황이 아닐 테니까. 잠시 후 소란을 감지한 선생님이 달려오셨고 아이들이 모두 흩어졌다. 우리도 겨우 집에 갈 수 있었다. 너 오늘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 대체 언제 그렇게 힘이 세졌어? 너무 우회였어. 나도 야스유키가 생각보다 너무 쉽게 쓰러져서 의외였어.
네가 처음 복싱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그걸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적성에 맞았나 봐. 오늘은 상대가 약치여서 내가 강해 보인 거야. 오, 자신감 장난 아님. 난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나 아직도 궁금한데 복싱 배울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된 거야? 또 그 질문이야? 너무 갑작스럽게 시작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내가 뭘? 우리 초딩 때 세계 챔피언 됐던 복싱 선수 기억해? 네가 그런 남자가 네 스타일이라고 그랬잖아. 너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응. 그리고 네가 여자애들은 언젠가 남자애들한테 힘으로 못 이기게 된다면서 나더러 너보다 강해지라고 했잖아. 그래서 복싱을 꼭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미도리는 점점 예뻐졌고 여자다워졌지만 나한테는 소중한 소꿉친구이고 미도리도 나를 이성으로 느끼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둘 사이에 갑자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별히 약속하지 않아도 항상 같이 집에 갔고 밤마다 라인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3학년으로 올라가기 직전 어느 날 나는 앞으로 고입 준비로 바빠지겠지만 난 네가 좋아. 원하는 고등학교에 합격하면 정식으로 나랑 사귀어줄래? 뭐래니? 합격할 때까지 왜 기다려? 지금 당장 사귀자. 근데 나는 너랑 사귀면 너무 흥분돼서 공부가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네가 그런다고 공부 안 할 타입이니? 그건 내가 보장한다.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일지망 학교에 꼭 합격하자. 힘들 때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힘이 나잖아. 네 말이 맞아. 고마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부모님들끼리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사이를 대환영해 주셨다. 이 다음에 결혼하면 가족이 된다면서 어른들이 더 흥분하는 분위기였다. 우리 이제 겨우 중학생인데 어른들 너무 앞서가지 않냐? 뭔 생각들을 하는지. 나는 그런 생각으로 너랑 사귀는 건데 넌 아니었네? 대박. 앞으로 잘 부탁해. 미래의 낭군님.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서로를 더 좋아하면서 달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학교에서도 우리는 공식 커플이고 뒤에서 뭐라고 하는 애들도 아직은 없다. 어쩌면 내가 그날 야스유키와의 대결에서 맛보인 펀치가 강렬한 인상을 남긴 덕분에 더 이상 나를 괴롭히려 드는 무모한 애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야스유키는 그동안 내 앞에서 그렇게 맘대로 까불더니 결국 내 펀치에 KO를 당하고 나서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르던 똘마니들도 모두 떠나고 한쪽 구석에서 쓸쓸하게 학교 생활을 보냈었는데 아마 자기가 저지른 짓이 있다 보니 창피해서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다. 학교를 자주 빠졌고 그러다 언제부턴가 아예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야스유키 엄마가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네가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야스유키를 괴롭혀서 우리 애가 이렇게 됐어. 너 내가 고소할 거야. 라면서 소란을 피우고 간 적이 있는데 그건 적반하장입니다. 긴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한 건 괜히 치였어요. 많이 힘들어했었고요. 저희도 학교에 항의를 하려고 몇 번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말린 건 괜히 치였어요.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다면서. 그러니까 이번 일은 어디까지나 아이들끼리 자기들 문제에 결론을 지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건 야스유키 본인 아닌가요? 아셨으면 아드님 문제는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분들끼리 상의하시죠. 계속 이러시면 저도 다른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빠는 평상시에 조용한 사람이지만 야스유키에 대해서는 좋은 마음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아빠는 강경한 자세로 조목조목 따지고 야스유키 엄마가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 못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게니치가 당했던 걸 생각하면 이번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겨우 한번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학교에 안 나온다는 건 그 녀석 멘탈이 유리 멘탈이란 얘기 아니겠어? 아빠는 기가 막힌다는 듯이 웃었고 나도 아빠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는 어느덧 중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목표로 했던 고등학교에 무사히 합격했다. 미도리는 가정과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라며 가정과가 있는 여고에, 나는 스포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스포츠학과가 있는 남고에 진학을 하게 되었다. 복싱을 배우면서 몸으로 배우는 것에 대한 즐거움에 눈을 뜨게 된 나는 장래 스포츠 트레이너 아니면 체육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 이 다음에 같은 학교 교사가 되면 너무 재밌겠다. 근데 부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케이스가 있을까? 어머, 넌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난 뭐 그냥... 우리 나중에 진짜 재밌는 일 많겠다.
우리들의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응원하자고 다짐해본다. 아빠, 그만하세요. 이러다 엄마 죽어요. 닥쳐! 내가 내 집에서 무슨 짓을 하든 내 마음이지! 내 이름은 희마리. 아빠, 엄마, 동생 아오이와 함께 넷이서 살고 있다. 아빠는 술에 취하기만 하면 엄마를 때렸다. 엄마는 죽을 힘을 다해 우리를 지켜줬지만 어느 날 아침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다. 엄마, 우리 두고 가지 마. 우리는 애타게 엄마를 불렀지만 대답도 없이 앞만 보고 떠나버렸고 우린 두 번 다시 엄마를 보지 못했다. 아오이는 엄마가 떠난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리고 말았다. 나는 아빠에게 아오이를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병원에 데려갈 돈이랑 시간이 어딨어? 그치만 아오이가 내 인생의 걸림돌 같으니라고.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이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했어. 결국 아빠는 우리에게도 폭력을 썼다. 이대로 가다간 아빠 손에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에겐 딱히 도움을 청할 어른도 없었다. 그저 잠자코 당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다. 벌써 일주일이나 집에 안 들어왔다. 나는 학교 급식을 가능한 한 많이 챙겨왔고 그걸 아오이와 나눠 먹으며 겨우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드디어 아빠가 집에 왔다. 아빠, 오셨어요? 뭐야? 너희 아직도 살아있었냐?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나 이제 이 집엔 안 들어올 거야. 너희도 열심히 살아라. 잠시만요. 어디 가세요? 거참 시끄럽네. 그건 네가 알아서 뭐하게. 난 이제 너희 아빠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가 돼지든지 마음대로 해. 그럴 수가. 아빠, 가지 마세요. 결국 아빠에게도 버림받은 우리는 이 집에 혼자 남겨졌다. 보호자도 없이 우리끼리 살아갈 방법은 없었다. 토요일인 오늘은 학교 급식도 없어서 음식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아오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배가 많이 고픈 것 같았다. 아오이는 불안한 얼굴로 내게 팔짱을 꼈다. 아오이, 괜찮아. 언니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편의점에서 빵과 과자를 옷 속에 슬쩍 넣으려고 했다. 그러자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다. 거기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알고 하는 짓이야? 알아요. 그치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내 어깨를 잡은 건 딱 봐도 무서운 얼굴의 일진 오빠였다. 그 순간 내 속엔 만감이 교차했고 눈물이 나오고 말았다. 하는 수 없지. 그건 내가 사줄게. 그 대신 왜 그랬는지 알려줘. 그래도 돼요? 야, 근데 빵이랑 과자만으로는 영양분이 부족하지. 도시락이랑 물, 샐러드랑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요. 어른이 주는 건 그냥 받는 거야. 그렇게 말하더니 내 머리를 마구 쓰다듬었다. 누군가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왠지 쑥스러웠다. 너희 집에서 얘기하자. 부모님은 계시니? 안 계세요. 두 분 다 집을 나갔거든요. 그랬구나. 오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집까지의 길을 묵묵히 걷기만 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까지 나와준 아오이가 깜짝 놀라했다. 그거야 놀랄만도 하지. 엄청 무서워 보이는 사람을 데려왔으니까. 안녕, 나는 아스카라고 해. 내가 먹을 거 사왔으니까 많이 먹어. 왜 그래? 독 안 탔으니까 안심해. 그런 게 아니에요. 아오이는 말을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냐? 아니요. 엄마가 나간 날부터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안 나온대요. 그랬구나. 그러더니 아스카 오빠는 아오이의 머리를 살살 쓰다듬었다. 아오이는 신기한 눈으로 아스카 오빠를 쳐다봤다. 걱정 마. 배불리 먹고 건강해지면 곧 말도 할 수 있을 거야. 아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오이가 이렇게 누군가를 따른 적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우리 셋은 밥을 먹으며 지금까지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아스카 오빠는 그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경찰에 도움을 청하면 너희들이 갈 만한 보호시설을 소개해줄 것 같은데 너희는 어때? 잘 모르겠어요. 그치만 낯선 곳에 가는 게 무서워요. 아오이는 낯도 가리는 데다가 말도 못해서. 그치. 잠시 생각에 빠진 아스카 오빠는 그럼 이렇게 하자 라며 일어섰다.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너희들 부모 역할을 대신해줄게. 네? 걱정하지 마. 난 일도 하고 있고 돈도 있으니까. 근데 이 단독주택은 월세야 자가야? 몰라요.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이 집을 받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가네. 잠깐 이 집 좀 봐도 되지? 아스카 오빠는 어질러진 집안에서 몇 장의 서류들을 찾아냈다. 그럴 줄 알았어. 다 독촉장들 뿐이네. 벌써 3개월이나 전기세를 안 냈잖아. 근데도 전기가 아직 안 끊어졌네. 당장 이것부터 처리해야겠군. 잠깐만요. 오빠도 집이 있을 거잖아요. 응? 예약하고 올게. 네? 괜찮아. 나만 믿어. 아스카 오빠는 크게 웃으며 나와 아오이를 꼭 안아줬다. 이제부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날 믿어봐. 그 말에 우리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부모님이 언제 우리를 안아주셨는지 이젠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아오이, 아스카 오빠한테 도와달라고 그럴까? 아오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우리 세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됐다. 일단 아오이부터 병원에 데려가 보자. 이거 진짜 병이에요? 말을 못하게 되고부터 쭉 걱정했어요. 아오이가 말을 못하게 된 원인은 아마 시민성 실어증일 거야. 시민성? 과도한 스트레스로 목소리가 안 나오는 병을 말하는 거야. 재활치료랑 발성 연습을 하면 대부분은 좋아진대. 그니까 빨리 치료부터 하자. 네, 고마워요. 그리고 희말이 내일은 나랑 학교에 좀 가자. 네? 왜요? 학교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가야지.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이 집 나갔다고 하긴 좀 그러니까 부모님은 멀리 출장 가셨고 내가 친척인 척해서 보호자라고 해두자. 겉보기에 오빠는 일진 같아 보였지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다. 그렇게 우리 자매의 문제들을 착착 해결해 나갔다. 어이 희말이, 이거 희말이한테 주는 선물이야. 스마트폰이다. 연락이 안 되면 걱정되니까. 근데 퀴즈폰이라서 인터넷은 안 돼. 학교에 폰 없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는데 너무 기뻐요. 그 후 아스카 오빠는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아오이를 병원에 데려가줬고 덕분에 조금씩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언니. 아오이, 지금 언니라고 한 거야? 응, 언니. 아오이. 나는 기쁨의 눈물을 뚝뚝 흘렸다. 다시 아오이와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다니 꿈만 같았다. 그로부터 1년 후 나는 6학년, 아오이는 1학년이 됐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아오이도 말할 수 있게 됐다. 좋았어. 내일은 희말이랑 아오이의 참관 수업 날이다. 아오이는 벌써 1학년이네. 기대되는데? 응. 희말이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희말이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 좀 해봐. 그게 우린 진짜 가족이 아니잖아요. 애들이 우릴 이상하게 볼 거예요. 희말이, 왜 우린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죠? 왜 부모님은 우리 버리고 간 거예요? 어차피 아스카 오빠도 우리 버릴 거잖아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아스카 오빠에게 분풀이를 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 분한 마음과 슬픈 기분은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네 말이 맞아. 난 너희 부모가 아니야. 가족도 아니지. 그럼 우리한테 신경 꺼주세요. 하지만 난 너희를 사랑해. 너희 부모님 못지않게 사랑한다고. 나중에 커서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너희 결혼할 때 눈물이 나는 건 아닌지 그런 마음으로 너희를 돌보고 있으니까. 아스카 오빠는 우리를 안 떠날 거예요? 당연하지. 너희가 나가달라고 해도 난 여기 있을 거야. 너희가 잘 자라서 자립하는 날까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아스카 오빠 미안해요. 저 다른 애들은 엄마나 아빠가 오시는데 저는 그럴 수 없다는 게 무섭고 창피했어요. 전 아스카 오빠를 정말 좋아하는데. 괜찮아.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그런 건 다 솔직하게 얘기해줘. 3년 후. 아스카 오빠, 제 고등학교 말인데요. 어디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 희말이는 공부를 잘하니까. 아니, 저 중학교만 졸업하고 일하려고요. 어? 안 돼. 왜요? 네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있는 거면 말리지 않을게. 근데 날 돕고 싶다든가 학비가 든다든가 그런 이유로는 안 돼. 아, 계속 말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건 보호자의 의무야.
그니까 넌 제1지방 학교를 목표로 공부만 하도록. 사실은 우리처럼 버려진 아이들을 돕기 위해 공부하고 싶었다. 아스카 오빠는 평소에 무슨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걸까? 본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도 해주지 않으면서 항상 내 생각을 꿰뚫어보곤 했다. 그런 건 너무 불공평했다. 나에 대한 건 네가 훌륭한 어른이 되면 차차 알려주도록 할게. 아스카 오빠 혹시 초능력자요? 그럴 리가 있겠냐? 그 후 나는 고3이 됐고 아오이는 중1이 됐다. 아스카 오빠와 만나고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장학금 제도를 통해 대학 입학이 결정됐고 아스카 오빠는 나의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해줬다. 그리고 오늘은 대학 합격 축하 파티를 위해 아스카 오빠와 아오이가 장을 보러 나갔다. 나는 두 사람보다 먼저 집에 돌아와 있었다. 그러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아스카 오빠인가? 얼른 현관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엔 무려 7년 전 집을 나간 아빠가 서 있었다. 아빠! 뭐야 희마리, 너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생각보다 예쁜 여자로 잘 컸구나. 갑자기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뭐? 여긴 내 집이야. 언제 들어오든 내 마음이지. 7년 만에 듣는 아빠의 고함 소리에 나는 몸을 떨었다. 아빠가 새겨놓은 트라우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것이었다. 근데 너 진짜 많이 예뻐졌다. 마침 잘 됐군. 얼마나 좋은 여자로 성장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그렇게 말한 아빠는 혀로 입술을 핥으며 내게 다가왔다. 안 돼! 싫어! 오지 마! 그렇게 울면서 거부하는 모습이 딱 지 엄마 닮았네. 아, 못 참겠다. 어디 더 울어봐. 이대로 있다간 당하고 만다. 근데 무서워서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 도와줘요, 아스카 오빠! 내가 도움을 외친 순간 아빠는 저 멀리 나가 떨어져 버렸다. 고개를 들자 거기엔 아스카 오빠와 아오이가 서 있었다. 아오이는 서둘러 내게 달려왔다. 언니, 정신 차려! 뭐야? 너 이 새끼 누구야? 이 집 주인의 보호자인데요? 뭐? 이 집의 주인은 나야. 불법 침입자는 너라고.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당신은 7년이나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갔어. 당신은 부모 자격도 없다고. 닥쳐 닥쳐! 친구는 나한테 있어. 남 주제에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그러더니 아빠는 아스카 오빠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아스카 오빠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빠를 쓰러뜨렸다. 아, 약해 빠져가지고. 당신 같은 쓰레기들은 꼭 약자들 앞에서만 유세를 떨더라. 꼭 우리 아빠 같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빠도 엄마를 때리는 쓰레기 같은 놈이었어. 엄마는 가정폭력을 참지 못하고 내 동생과 함께 자살했지. 아빠는 체포됐고 나는 시설로 보내줬어. 지옥 같은 나날이었지. 처음 듣는 아스카 오빠의 과거에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보다 아스카 오빠가 더 힘들고 괴로운 과거를 보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나왔다. 편의점에서 도둑질하려는 희마리를 보고 바로 알았지. 빼빼 마른 몸 이곳저곳엔 멍이 나 있었어. 나는 시설을 나와 나쁜 길을 걸었지만 이 아이들에겐 그런 아픔을 줄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우기로 한 거야. 네 스스로 본인을 불량배라고 하는구만.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네 놈을 여기서 쫓아내주겠다. 안 돼! 아빠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아스카 오빠야말로 내 가족이야. 이제 더 이상 아빠는 우리 아빠가 아니야. 그니까 나가줘! 좀 시끄럽게 구네. 질질 짜는 거 말곤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닥쳐! 그러자 아빠를 향한 아스카 오빠의 주먹이 날라왔다. 아빠는 또다시 저 멀리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내 가족들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그리고 이 집의 명의도 희마리 앞으로 돼 있어. 뭐라고? 애초에 이 집은 희마리의 엄마가 친정 아빠한테 물려받은 거였어. 부동산에 확인해서 엄마의 거처를 알아냈고 직접 찾아가 명의도 희마리 앞으로 옮겨놨지.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집 이야기에도 놀랐지만 아스카 오빠가 엄마와 만났다는 사실에도 놀랐다. 그 옆였네. 지금 어딨어? 그걸 왜 내가 알려줘? 먼 곳에서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 엄마 잘 지낸대요? 너희를 두고 도망간 일을 울면서 후회했었어. 이 집의 명의를 희마리 앞으로 이전하는 것도 기꺼이 허락해 주셨고. 엄마. 나는 먼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엄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우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정말 기뻤던 것이다. 불법 침입자가 누군지 이제 좀 감이 잡히나? 이 집에 기어들어온 것도 빚에 쫓겨서 그런 거지? 어떻게 그걸? 당신 말대로 내가 불량배니까 나한텐 나쁜 친구들이 아주 많거든. 당신이 빚을 지고 도망간 사채업 보스도 내 친구야. 알았으면 당장 여기서 꺼져. 희말이랑 아오이한테 두 번 다시 얼씬도 하지 말고. 아스카 오빠의 극대노에 잔뜩 쫀 아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도망가고 없었다. 그제야 나는 마음이 놓였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희말이 괜찮아? 저 미친놈이 자기 딸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거야? 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릴까? 아니요, 괜찮아요. 두 사람이 절 구해줬으니까. 그래, 네가 그렇다면야. 아스카 오빠가 언니보다 집에 먼저 가서 놀래켜주자고 그래서 1시간 더 일찍 온 거야. 우연이었지만 빨리 와서 다행이다. 그놈이 이 집 열쇠를 갖고 있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열쇠를 미리 바꾸지 않은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나는 아스카 오빠를 안았다. 아스카 오빠는 깜짝 놀라했지만 이내 기쁜 얼굴로 나를 꼭 안아줬다. 자, 방해꾼이 있었지만 희마리의 대학 합격 축하 파티 가자! 네! 4년 후 드디어 희마리도 대학 졸업을 하는구나. 취업도 됐고 이제 사회인이네. 정말 감격스럽다. 오빠 있잖아요. 제가 어른이 되면 아스카 오빠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갑자기 무슨 말? 사실 저 아스카 오빠랑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저를 아내로 받아주세요. 뭐? 아스카 오빠는 너무 놀란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다. 우리는 서둘러 쏟아진 물을 닦았다. 그리고 아스카 오빠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꺼냈다. 나는 34살이나 먹은 아재야. 넌 이제 즐거운 인생이 시작되는 나이고 앞으로 좋은 사람과 만날 기회도 많을 거야. 그리고 난 너희를 딸처럼 소중히 키워온 줄아. 그럼 오빠는 알지도 못하는 한량 같은 남자가 절체가도 괜찮아요? 그거랑 이건 별개지. 희마리는 널 제일 소중히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성실한 남자를 만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은 아스카 오빠 말곤 없는데요? 아스카 오빠는 얼굴을 붉히고는 쭈뼛거리고 있었다. 아마도 지난 11년 동안 우리를 키우느라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본 것 같았다. 뭐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그게 좋긴 하지만 앞으로 몇 년이 걸리더라도 꼭 저를 좋아하게 만들 거예요. 두고 봐요, 오빠. 살살해, 살살. 그 후 나와 아스카 오빠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음을 기대해주세요.